요새 6일 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뭐 딱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좀 지켜보자 주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바빴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왔다 갔다 뭐 미팅하면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댓글에 어디서 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없긴 했었는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좀 깜짝 뭘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한번 발표할 일이 있겠죠. 한 8월? 9월쯤 발표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들 짜잔 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래도 주요 이슈가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빠르고 신속하게 나가야 되니까 논스톱으로 NG 없이 한번 원테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무역 합의가 나왔는데 이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첫 타자가 나왔습니다. 첫 타자는 영국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역 적자국 중에서 첫 국가는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비교 사례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베트남은 비교 사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국가냐면은 미국에게 무역 흑자액만 치면은 작년에 17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하는 국가 4위에 속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거든요. 거기다가 베트남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냐면 중국의 물건을 환적해서 한마디로 택만 가리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는 우회 수출 기지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를 저번에 46%라는 고강도 카드를 4월에 발표하고 적용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바싹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전면 개방을 하겠다. 거기다가 뭐 무관세 카드도 이제 꺼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베트남 시장에 모든 품목에서 전면 개방으로 무관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베트남도 똑같이 무관세냐? FTA가 아니죠. 지금은 힘에 의한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20% 관세를 받게 됩니다. 46%에서 20%로 많이 줄었죠. 하지만 환적 시에는 40%야 라고 별도의 또 그 문구를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준 게 아니라 보잉 항공기를 50대를 매입해요. 보잉 항공기가 일종의 약간 외교 수단 같은 거죠. 당신네 항공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 안에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11조 원입니다. 50대 팔았는데 11조 원이니까 굉장히 판매 단가가 크죠. 그리고 보잉이라는 거는 미국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상징이거든요. 트럼프와 보잉, 그러니까 보잉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많이 해고했었고 그것 때문에 보잉에 문제가 좀 결함이 생겼었던 겁니다. 결국은 인력을 줄이는 게 답이 아니다. 인력을 늘리고 더 많이 팔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캐치프라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잉 항공기를 수출하는 걸 외교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동에서도 하나 있었었고 지금 보잉 항공기를 사주는 게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도구로 쓰이고 있죠. 거기다 농산물도 약 4조 원치를 구입하는 MOU를 체결했었어요. 여기에다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이 문제들은 뭐냐면 단순히 베트남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이런 식으로 계약해야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거죠. 지금 보잉 항공기라던가 에어버스 말고 중국에서 자체 이제 여객기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항의성인 거죠. 보잉 항공기 구입하기로 했던 거 취소했다가 막 갈등 벌어졌다가 지금 다시 사겠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잉 항공기를 베트남은 샀는데 중국은 안 사네. 그럼 중국은 맞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그러니까 짝퉁 문제 이거를 중국이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뭐 이제 고소가 들어가다던가 이럴 수 있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걸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이 개방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열어야 돼라는 일종의 어떤 제안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농산물 공산품 우선시장 접근권까지 부여를 해요. 강화도 조약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국이 유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1대1로 보자면. 하지만 이게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베트남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고객입니다. 왕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다가 중국 표적인 환적, 택가리는 40%라는 별도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베트남이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46에서 20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유리해라 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실리를 너무 많이 챙겨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에 환적하는 중국 물건뿐만 아니라 제3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보다시피 지금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직접 생산 수출이기 때문에 뭐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2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 물건을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그대로 택가리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40%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나오는 주요 한국 리스트들인데 환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 물건 받아서 다시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목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다수에 그렇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대기업 택가리로 들어가진 않겠죠.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런 면에서 좀 타격받는 한국 기업들도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어쨌든 증시는 올랐어요. 베트남 관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봐라, 40%한 46%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준다고?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상호 관세율을 절반 정도 깎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미국은 상호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품목이 늘어나고 많은 물건들을 또 이제 거래를 이미 성사를 시켜놨죠. 뭐 보잉 항공기처럼. 그래도 관세율은 낮아지니까 미국 블록 안에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증시가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46%에서 20%로 줄었으니까 한국이랑 대만이랑 일본을 보면 한 반 정도만 깎아줘도 그럼 대만은 16%, 한국 12.5%, 일본 12%,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환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적을 계산하면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환적 옵션을 별개로 받고 이제 다른 품목들, 일반 전체 품목들은 좀 더 낮게 받는 이런 이중 관세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중국인데 상호 관세가 34%에서 지금 그 추가로 2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펜타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54% 정도인데 베트남 환적은 40%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54% 관세를 받고 본토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느니 베트남을 통해서 보내는 게 40%니까 그래도 싸요. 그럼 트럼프가 이걸 알고 40%로 정했느냐? 분명히 중국 타깃인데 40%로 했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상호 관세가 그 펜타닐까지 합쳐서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4% 정도.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면 34% 정도, 환적해서 가면 40%니까 그냥 환적 같은 거 머리 쓰지 말고 34% 맞고 수출해 라고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인 거니까 트럼프의 계산하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는가가 지금 예상치가 나오면서 증시가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럼 트럼프 1기 수준 때가 상호관세 한 34% 수준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럼 트럼프 2기 때 중국의 관세를 늘린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덜 올라가면서 다른 관세로 수익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지만 그 관세 수입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관세를 가지고 자기네 제조업 물건 파는 일종의 미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딜을 하러 다닌 거지, 관세를 얻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오르면서 금리는 내릴 수 있고 수출하는 거 늘어나니까 미국의 기업들 주가나 순이익 상승에는 도움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뭐 결론을 내자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베트남은 진짜 이번에 완전히 바싹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한 관세 협상이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안 그래도 중국 환적으로 지금 제일 아마 트럼프의 1타겟이 멕시코보다 더 강한 타겟이 이번에 베트남이었는데 그만큼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많은 걸 내주더라도 중국과 엮이면서 패키지로 묶여서 이제 관세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은 걸 내주면서 이제 건진 거고, 또 거기다가 이 나라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분야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뭐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어업이든 공무원이든 다 그냥 이게 돼버리는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EU랑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국가들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에 일본 그 농림부 사건 봤잖아요. 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못 잡아요. 쌀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은 농림부 장관을 날려버립니다. 그만큼 농업 쪽 카르텔이 강했었던 건데 이번에 어떻게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EU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업별로 카르텔이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 산업별 카르텔들이 단순히 기업가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우리 정경 유착까지 해가지고 아주 얽히고 설키고 학연 지연 다 얼버무린 상태라 여기를 박살내는 관세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하더라도 이 분야 전면 개방하세요. 이거는 못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부가 손을 못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해줘야 되고 여기도 보호해야 되고 저기도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미국이랑 싸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랑 전면 개방을 열 수 있는 카드를 주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를 받을 거냐, 아니면 카르텔의 이권을 보호할 거냐. 한국, 일본, EU 다 저는 카르텔 이권을 보호하는 선택을 할 거라 보는 거죠. 이게 뭐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진짜 미국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베트남 같은 시나리오가 민주주의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증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한국도 그럴 거야, 대만도 그럴 거야, 일본도 그럴 거야, EU도 그럴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지금 선봉격인 일본이 나름대로 되게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말을 빌자면은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게 얘네들 버르장머리가 없네라고 말할 정도로 협상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카르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전면 개방 카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호 관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베트남처럼 46%가 아니라 24%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그냥 받아버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케이스는 일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베트남보다는. 그런 점에서 일본, 한국이 과연 상호 관세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 그리고 EU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굴욕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피해를 얻어맞더라도 우선 싸워보고 얻어맞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우리가 너무 많은 또 긍정적인 설레발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예의주시 지켜보자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요새 자료 찾고 뭐 하는 것들 열심히 이제 저도 공부하고 이제 이런 곳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싱킹 알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거기랑 저희랑 좀 계약이 돼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면 7일 동안 무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정보를 찾고 10년치 재무제표 다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다 이제 보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7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넣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분들은 검토해 보셔도 좋고, 20% 할인 코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난 마음에 들다, 이것도 보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